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기자와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오늘도 사방팔방 뛰어다니다가 마이크 앞에 앉으셨어요.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정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복장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굉장히 더운 일이 많았었나 봐요. 사실 이실직고로 하자면 네. 오늘 연차여가지고요. 아, 사방팔방 뛰어다니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연차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시다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지금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 며칠에 오시나 뭐 네. 설 전이냐 후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19일 오후에 네. 귀국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상이 맞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설 전에는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 예상했던 시간에서 가장 늦은 시간이었죠. 19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네네. 아주 정확한 시각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난 2일에 페이스북으로 귀국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19일은 와야 된다. 왜냐하면 설 연휴 전에는 사실 와야 국민들의 그렇죠. 밥상머리 이슈를 이슈를 가져갈 수 있고 있습니다. 거기다 19일이 안철수 전 의원의 아버님 생신이라고 해요. 이날이 중요하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전에 올 것이다 그랬는데 2일부터 기자들이 언제 올 것이냐 놓고 12일이다, 15일이다, 17일이다 막 이런 설이 계속 나왔어요. 결국 보름 19일로. 동안 전화해서 매일 전화해서 네. 체크하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14일쯤 되니까 이제 오면 얘기하자. 기자들이 지쳐서 서로 지쳐서. 네. 네. 이제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도착하면 간단하게 프레스존에서 기자들 만나서 인사는 할 것 같은데 뭐 공식적인 회견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부담스러워한다고 하고요. 네. 뭐 바른미래당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을 할지 이런 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모두 다 안개 속이군요. 네. 정기복귀와 함께 책을 출간하는데 관련해서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글을 썼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 제목이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책인데 22일 출간될 예정이고요. 네. 오늘 편지를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띄워서 나는 바이러스를 잡는 팔자인 것 같다. 의사로서 살아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다가 네.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 뭔가 네, 라임이 이렇게- 맞는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멋진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편지에서 자신이 아직도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날 믿는다. 이런 희망을 내비치는 한편으로는 뭐 유럽에서 자기가 보았던 어떤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상을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중에서 좀 의미심장했던 게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뽑은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힘을 목격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정당이었는데도 네. 했는데서 굉장히 그게 의미가 심장한데요. 제3지대에서 마크롱처럼 네네. 새로운 세대 교체, 뭐 이념 대결의 종지부를 찍고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마크롱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여야 모두의 소위 말하는 다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중간지대에서 마크롱 사실 정치 신인이었는데 뽑은 그런 상황 본인한테 약간 대입하는 그런 과정이었겠죠. 네. 거기다가 요즘 보수 언론에서 이제 마크롱의 경제 성과를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산별 노조를 약화시키면서 노동권을 좀 약화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마크롱을 좀 모델로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꼭 단지 안철수 전 의원만이 아니라 보수 쪽에서 조금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는 네. 젊은 의원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총선 앞두고 안철수 전 의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통합 시도하고 있는 이 야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계속 좀 추파를 던지는 것 같은데 뭐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규 의원 안철수는 보수가 아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람이에요. 네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저한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면 기존의 양 진영 체제에 기대서는 안 되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야권에서 이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과연 대안 세력으로
평가를 받고 있냐? 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합류를 하라고 할 수 있느냐? 특히 안철수 전 의원 스스로가 보수보다는 중도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왜 자꾸 중도 보수 통합에 안철수 전 의원을 끼워 넣으려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특히 우파가 지금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여야 된다. 뭐 자유진영이 모여야 된다. 지금 한국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념의 패러다임에 갇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뉘앙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 뭐 여의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 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마련이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 만나면 또 그렇고 얘기 별로 안 합니까? 생각보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사실 또 여기서 평화로는 말하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큰 관심이 네. 없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치적 행보는 예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영향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항상 기자들이 말하면 다 틀리거든요. 맞아, 네. 맞아. 그 이상하게 또 저희가 틀린 것 같아요. 정말 제일 단점이 여의도면 딱 갇혀서 그쵸. 정치인들 얘기만 듣다 보니까 네. 일반 국민이 생각하시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이 저희끼리만 해서 예측이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국민의당 시절에 그 바람이 불까, 이분한테 아직 그런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저는 회의적이다. 회의적인 게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권 후보 주자에서도 이분이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나오거든요. 예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데 그분은 돌아왔을 때 국민의당 바람을 좀 일으키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나. 예전만큼의 예. 어떤 인기나 동력이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 그걸 생각하고 데스크들은 기사를 크게 키워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같은 일선 기자들은 왜 안철수 전 가지고 의원한테 이렇게 12일이냐 그렇게까지 14일이냐 15일이냐 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네. 좀 의문이 있죠. 네. 안 맞죠, 잘. 예. 싸웠군요, 부장이랑. 부장이 안 들으실 겁니다. 방송. 네. 이태규 의원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출발점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또 다른 공간에서 뭐 텐트를 치느냐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또 손학규 대표의 어떤 위치와도 연동되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쪽 의원들이 안 전 의원이 돌아오기 전에 네. 퇴진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랬었죠. 나는 이제 안철수 전 의원과 얘기를 해보고 전적으로 이렇게 밀어주겠다고 한 것이지 뭐 사전에 퇴진을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잘랐거든요. 네네.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휴전 상태에 가깝습니다. 오면 어떻게든 얘기를 하고 결론이 나겠지 이렇게 한 상태고요. 만약에 안철수 전 의원이 왔는데도 네.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독자 신당 창당의 길을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네, 많지 않죠. 근데 물론 국민의당 경우에는 2달 전에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빨리빨리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네. 바른미래당은 더구나 돈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러모로 기존의 네. 정당에서 시작하는 게 좀 더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바른미래당을 좀 다시 헤쳐모여 하는 식으로 갈 수 당명을 있지 또 않겠느냐. 바꾸시겠네요. 그러면은 당명을 바꾼다. 네.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까? 어쨌든 이건 다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제는 바른미래당에 누가 있는지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결합과 또 해체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보수통합 쪽 얘기를 좀 해보죠. 굉장히 좀 삐걱대는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안 전 대표는 보수통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보수통합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혁통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혁통이 뭐 오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사실상 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벌써 끝났습니까? 네. 왜 그렇죠? 설명을 지금, 해주시죠. 네, 세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음, 3차 회의를 했는데도 그렇죠. 네네. 지금 너무 지나치게 위원장이 한국당 쪽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퇴진 요구까지 했거든요. 사실 처음 시작부터 좀 무리하게 시작됐던 감이 있었어요. 위원장이 누구? 지금 박형준 네. 위원장인데 한국당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면 세보수당이 끌려오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15일에 하태경 책임 대표가 양당 간의 통합 협의체를 만들자. 이게 혁신 통합추진위원회 말고 양당 간의 대화 기구를 만들자. 그러면서 지금 당대당으로 그렇죠. 결합하는 통합하는 형태로 걸 만들자. 가려고 하니까. 네, 혁통위와 별개로.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묘한 이견이 생겼죠. 한국당 쪽에서는 혁통위 쪽에 힘을 좀 싣고 싶어 하는데 당대당 통합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혁통위의 의미가 좀 많이 중복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약간 주도권과 신뢰의 문제 같은데 14일에 황교안 대표가 네. 우리공화당까지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반대했었잖아요. 그렇죠. 반발. 네. 이러면 누가 한국당이 개혁보수라고 하겠냐. 새 집을 짓겠다고 했으면 허물고 주인도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당 숫자 몇 개 붙이면 그게 새 집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걸 보면 이제 그 닥치고 통합이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토와 개혁보수라는 새보수당의 네. 모토가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통위 위원장까지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상 어그러진 게 아닌가 싶고요. 기자들끼리는 이 우리공화당 사건을 놓고 농담으로 재결합하자, 우리 네. 다시 재혼하자 그러는데 같이 살던 사람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아, 그렇군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하여튼 반문 세력 다 모여 약간 이런. 그래서 그렇죠. 일단 다 뭉쳐서 등치를 키우자, 덩치를 키우자. 반문재인 전선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가려서 받자. 네. 그리고 우리는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당대당 통합이다. 이렇게 네. 가져가려는 이런 거군요.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잃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막 보고 있죠. 네. 근데 그 혁통위 내부에서도 뭐 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혁통위가 일종의 여론 수렴 기구이고 당대당 통합은 따로 추진하자. 이게 지금 새보수당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혁통위 쪽에서는 좀 약간 왜 이러는 건지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네. 이 새보수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를 하는 건 상관없는데 혁통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다만 이제 한국당에서도 약간 불쾌감 내비치고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표명은 하지 않고 있고 네. 하태경 책임대표도 일단 한국당이 빨리 입장을 표명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아직 가능성은 잘 굴러갈 가능성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긴 한데 네. 저 기자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게 안 된 것 같다. 회의적입니까? 양쪽 다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김진아 기자가 네. 저는 얘기를 계속 할- 쉬어가는 타입으로 너무 힘들어. 빨리 3주 통합돼야지. 연속이네요. 통합 제일 바른 사람 야당 기자들이야 내가 보기에는. 빨리 통합돼야 돼. 네, 3주간 계속 쉴 아유. 수가 없어서 우리 김진아 기자 정말. 민주당 얘기를 우리 해보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었죠. 네. 민주당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 자격 검증 과정에서 적격 판단 보류, 계속 심사 이렇게 결정을 네. 내렸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걸려서 다시 한번 후보 자격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라는 네.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네네. 후보가 되려면 그냥 사전에 스크리닝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 부동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음주운전 문제가 뭐 있는지 전과가 예, 있는지 등등.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보로 확정이 됐을 때 뒤늦게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사전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어찌됐든 다시 검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20일 회의에서 이 걸렸던 것에 대해서 증빙을 할 수 있는 그 소명을 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후보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이 출마 선언하면서 네. 그 문제가 됐었던 흑석동 상가 투자 그 이후에 차액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기부를 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그걸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했고요. 네. 어쨌든 20일 날 그 본인이 소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월 31일까지는 판다고 했었습니다. 1월 31일까지요. 31일까지요? 31일까지는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시간이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못 팔았냐라고 문제 삼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부 보도에서는 그 선거를 앞두고 기부를 하는 것이 네. 오히려 이게 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거 이후를 생각한다 이런 보도도 또 있었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 나중에 같군요. 선관위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을 거예요. 그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구에다가 네. 기부를 하는 건 안 되고 그 외에는 상관없다. 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부를 못한다 그런 핑계는 안 된다. 그렇군요. 하셔라. 어쨌든 예.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예. 1월 30일까지 일단 예. 시간을 시간은 좀 남았습니다. 예. 그 김의겸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뭐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왜냐하면 같은데요. 어제 오늘 네. 여론조사 기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음. 김의겸 이꼴 부동산 투기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잡혀버리면은 네.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적격 후보자라고 하지? 네. 하면서
안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게 굉장히 악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뭐 예. 직접적인 입장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고요. 어.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전혀 아직은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격 검증 과정에서 적격 보류 판정, 부적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까? 네, 좀 과거에?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고 나중에 이제 경선까지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고 실제로도 지금 몇 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적격 판정이 안 나고 계속 네. 보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내에서는 그건 여든 야든 간에 예. 내부의 스크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렇죠. 과정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그 정유경 기자, 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도 이렇게 적격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당. 인자영입도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당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공관위원장을 선임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 후보 심사까지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네. 민주당이 좀 빠른 편이고요. 네,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도 사실 계속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잠재적 후보들 간에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네네. 심사 단계가 되기 전까지 일종의 대세를 만들어서 여론에서 대세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자기 지역구 관련해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전날 부산 지역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경남 밀양 창녕에 출마하겠다고 확정지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수도권에는 황교안, 오세훈, 김병준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고요.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원로 중진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사실 당에선 그 전부터 홍준표 대표가 자꾸 저렇게 당의 지침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면 저러다 컷오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험지로 가야 되는데 왜 안전한 곳으로 가느냐 이런 고향으로 얘기하는 가면 거죠. 험지는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가도 1등을 할 수 있는데 컷오프를 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굉장히 배짱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있는데 이 종로 신경전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하네요. 종로. 험지 있습니다. 예, 종로 이제 황교안 종로라고요. 대표가 종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도 했는데요. 네. 네. 진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로 아니면 용산 정도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잖아요. 네, 네. 굉장히 오래 정치하신 분이죠. 5선 의원이고 그렇죠. 정계 은퇴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네네. 뭐 14대 국회의원부터 했고 한나라당 시절 사무총장, 원내대표를 거쳐서 18대 때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국회의장까지 하셨잖아요. 원로 정치인이죠. 네.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정치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4년 탄핵 역풍 이후에 사무총장을 하면서도 같이 일을 한 적이 호흡을 맞춘 적이 있고 네네.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맡아서 음. 전반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이제 무난하게 그렇죠. 네, 반대하지 않을 사람으로 네. 위원장을. 그런데 황교안 대표 앞에 공천관리위원장 임명 서류가 올라왔을 때 김종인, 김영호, 우창록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 관심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까?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 뭐 하지 않겠다고 공언까지 네. 했었는데 어쨌든 뭐 김형호 지금 공관위원장이 됐으니까요. 네네. 최종 후보군에 올랐을 때 김형호, 김종인, 우창록 뭐 그리고 이용구 전 중앙대총장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세 명으로 좁혀졌던 것 같고요. 뭐 그 전에는 이문열 작가, 이용구 전 총리 뭐 이런 이름까지 나왔습니다만 빠지지 않는 이름이죠. 네. 뭐 야당 기자들에게 제일 다행인 건 고성국 죄송합니다. 이게 실명 말이 되나? 하여튼 내 네. 친구 K라는 이분이 안 나오셨다는 건데. 네. 내 친구 K가 그분입니까? 네네. 라이브라 이거 수습할 수가 없다. 근데 뭐 이미 나온 기사가 많이 네, 나왔으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네. 네. 하여튼 최고위에서는 주로 김형호, 김종인 이 두 분 위주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쇄신 파괴력은 아무래도 음. 프로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전 그죠.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당내 상황이나 뭐 범친이계지만 전반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갈등 해소 면에서는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안전하게 가자. 그렇죠. 황 전 대표도 김형호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네, 김진아 기자, 민주당은 원혜영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거 잘 네.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기자들 관심 말고 없으실까요? 있고. 네. 네. 그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얼마 정도 권한이 있냐 했더니 정말 막강한 권한이 있다. 뭐 그리고 컷오프부터 다. 2016년을 생각해봐라. 옥새 들고 나르샤. 네네. 네, 그때를 그쵸. 생각하면은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권에 도장을 안 찍기 위해서 내려가셨잖아요. 그랬죠. 부산으로. 네. 그런 것처럼 그 공천권이라는 걸 가지는 공관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그건 정말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내에서는 그 원혜영 그 의원 같은 경우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더 뭐 좀 공정하게 할 할 수 수도 있다라는 있고요. 또 5선에다가 중립을 지킬 수 있고 개파색이 약하기 때문에 네네. 공관위원장은 정말 딱인 이게 적격이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개파색이 좀 약해야 예, 된다. 개파색이 이게. 약하다. 친문도 아니고 비문도 아니고 음. 모두에게 두루두루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음. 중진 딱 맞습니다.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 뭐 같은 맥락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여성시대 인사하기 전에 7953번님 갈수록 예능인 김진아 기자님 멘트가 줄어서 아쉽습니다. 제작진은 분량 확보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부탁해야 돼요. 네, 민주당이 보좌진 아닌가요? 이분 보내신 분? 민주당이 좀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네,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